어머니, 이젠 하다 하다 도둑질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발 우리 좀 그만 창피하게 하세요. 아들 선우가 제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흔들었습니다. 그가 주먹을 들어 제 얼굴을 향해 위협하는 순간 제 모든 감각이 멈췄죠. 그 소리에 놀란 손주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며느리 혜진이는 여보 당신 미쳤어? 하며 가증스럽게 남편을 말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모든 소리를 뚫고 제 심장에 박힌 것은 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미를 향한 걱정이나 미안함은 없었어요. 오직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과 짜증만이 가득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린내 나는 이 손으로 평생을 키워낸 아들에게 저는 이미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이자 수치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의 모욕이 결국 제 남은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요. 자,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제 하루는 늘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부엌에서 저는 어김없이 쌀을 씻었죠. 쌀알이 손바닥을 스치는 서늘한 감촉은 제 아들 선우의 아침밥을 짓는 신성한 의식이자 이 집에서 제가 유일하게 제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작고 묵직한 돌솥에 정성껏 쌀을 안치고 가스불 위에 올렸습니다. 치익 하고 밥물이 끓어넘치는 소리가 나야 비로소 제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죠. 어머님, 제가 저 돌솥 버리라고 말씀드렸죠? 언제 들어왔는지 며느리 혜진이가 실크 잠옷 차림으로 팔짱을 낀 채 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이름 대신 어머님이라고 불렸지만 그 억양 끝에는 늘 가시가 숨어 있었죠.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우리 선우는 어미가 직접 해준 이 돌솥밥. 누룽지를 제일 좋아해서 밥심으로 일해야지 우리 아들. 어머님도 참 선우 씨 이제 30이 넘었어요. 언제까지 애 취급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집 선우 씨 혼자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제 앞으로 나오는 돈이 얼만데.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뜸이 잘 들었나 돌솥 뚜껑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가 온 부엌에 퍼졌지만 혜진이의 목소리는 그 냄새마저 밀어내는 것 같아 속이 상했죠. 잠시 후 아들 선우가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지난밤 제가 다림질해둔 와이셔츠가 아들의 어깨 위에서 팽팽하게 빛났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참으로 듬직하고 멋있었죠.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저는 활짝 웃으며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선우는 제 얼굴은 보지 않고 혜진이의 허리를 감싸며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 혜진이 잠 설쳤어? 어제 장모님 댁에 다녀와서 피곤할 텐데. 아니에요, 여보. 어머님이 새벽부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시는 바람에 잠이 다 깨버렸네요. 저는 들고 있던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선우야, 그래도 아침은 먹고 가야지. 내가 좋아하는 갈치 구워놨다. 선우는 손목시계를 한번 힐끗 보더니 혜진이가 건네는 해독 주스만 한 잔 받아 마셨습니다. 아, 시간이 없어서 혜진이가 싸준 샌드위치 차에서 먹으면 돼요. 어머니, 오늘 민준이 학교 좀 일찍 데리러 가셔야겠어요. 제가 백화점 VIP 행사에 가봐야 해서요. 혜진이는 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죠.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차마 따라 나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따끈한 김이 오르는 갈치구이와 된장찌개 위로 제 마음처럼 서러운 김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허리를 와락 껴안는 작은 온기가 느껴졌어요. 9살 손주 민준이었습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해준 밥 먹을래요. 갈치구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을 겨우 삼키며 돌아 앉았습니다. 이 아이만 없었다면 저는 벌써 이 집을 뛰쳐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오후가 되어 민준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자 며느리 혜진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숙제를 봐주고 저녁 준비를 하기 위해 다시 부엌으로 향했죠. 그런데 거실 소파 위에 혜진이가 던져두고 간 명품 가방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가방 지퍼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화장품이며 지갑 같은 것들이 어지럽게 쏟아져 나와 있었어요.
저는 혹시라도 민준이가 만지다 망가뜨릴까 싶어 서둘러 가방을 정리해 주려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언제 들어왔는지 혜진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마치 도둑이라도 본 듯한 경계심이 가득했죠. 저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다, 아가. 가방이 열려 있길래 물건 쏟아질까 봐 정리해 주려고 제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어머님이 제 물건 만지는 거 싫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혜진이는 제 손에서 가방을 획 낚아채 갔습니다. 그러더니 가방 안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죠. 그녀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없어졌어. 뭐가 말이냐, 아가? 반지요. 제 다이아 반지, 친정 엄마가 주신 거란 말이에요. 혜진이는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며 거실 바닥에 가방 속 물건들을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그러고는 매서운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죠. 어머니죠? 어머님이 가져가셨죠? 아까부터 이 가방만 쳐다보고 계셨잖아요. 아가,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왜 내 반지를 가져가? 기가 막혔습니다. 하늘의 맹세코 저는 그 반지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제 평생 남의 물건에 손대본 적 없는 저에게 도둑이라니. 가슴이 쿵 내려앉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니면 누가 가져가요? 이 집 저랑 어머니 그리고 민준이밖에 없었는데 설마 우리 민준이가 그랬겠어요? 아가, 말을 해도 어찌 그리 함부로 하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바로 그때 퇴근한 아들 선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혜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선우에게 달려가 울며 매달렸어요. 여보, 어떡해? 우리 엄마가 준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어요. 어머님이. 혜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선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그는 저에게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 결백을 믿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제 평생을 지켜본 제 아들이니까요. 어머니, 정말 못 보셨어요? 혜진이한테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에요. 혹시 실수로 어디 두신 거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우야, 엄마는 정말 아니야. 엄마를 믿어야지. 하지만 선우의 눈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그는 제 어미의 결백한 얼굴과 아내의 눈물 젖은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싸움에서 저는 처음부터 패배자였다는 것을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믿음을 강요하시는 겁니까? 제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장모님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그 말이었습니다. 평생 제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아들의 진심. 아들에게 저는 이미 성공의 발판이 되어준 처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저 가난하고 부끄러운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아들 선우의 모욕적인 말에 저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며느리 혜진이는 울음을 훔치는 척하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 맞다. 여보. 어제 저녁에 어머님이 제 방에 잠시 들어오셨을 때 제가 화장대 위에 반지를 빼놓은 걸 보시고는 참 예쁘다. 한번 껴보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셨어요. 혹시 그냥 한번 껴보시려다가 혜진이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어제 혜진이 방에 들어간 적도 없었고 그런 말을 한 적은 더더욱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혜진이의 교활한 거짓말은 그럴듯한 동기를 만들어냈죠. 어머님, 기억 안 나세요? 어제 제가 두통약 좀 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약 갖다 주러 제 방에 들어오셨다가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혜진이가 머리가 아프다며 약을 가져다 달라고 했고 저는 약 봉지를 문고리에 걸어둔 채 돌아섰을 뿐이었죠. 방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꿰어 맞추면 제가 혜진이 방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우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미의 절규보다 아내의 구체적인 증언이 더 믿을만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최후 통첩을 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 좀 보겠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방만 확인해서 안 나오면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저를 범인으로 확정하고 증거를 찾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뿐이었죠. 제 평생의 세월이 담긴 저의 유일한 성역인 제 방을 아들의 손으로 더럽히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놈아. 어미를 도둑으로 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방까지 뒤지겠다는 거냐. 저는 방문을 가로막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평생 제게 따뜻하기만 했던 아들의 손이 저를 짐작처럼 밀어내는 그 순간 제 마지막 자존심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선우와 혜진이는 제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죠. 제 작은 방에는 제가 시장에서 평생 모은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색바랜 아들의 베넷 저고리, 꼬깃꼬깃한 아들의 첫 편지. 혜진이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뭐예요? 그 안에는 제가 시집 올 때 친정 엄마가 주신 옷가락지와 10년 전 죽은 남편이 남겨준 작은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전 재산이자 제 인생의 역사였죠. 방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만신창이가 된 후였습니다. 선우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고 혜진이는 그의 등을 쓸어내리며 속삭였죠. 여보, 괜찮아요.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어머님께는 제가 나중에 사과드릴게요. 대신 어머님도 마음 푸실 때까지 당분간 방에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제 아들 집에 제 방에 감금되었습니다. 방문 밖에서는 민준이가 할머니 하고 울며 문을 두드렸지만 이내 혜진이가 할머니 아프시다고 했지. 이리 와. 하며 아이를 데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거실에서 선우와 혜진이, 민준이가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방 안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그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고문보다도 더 잔인했죠. 밤이 깊어지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며느리 혜진이가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응. 아니야. 괜찮아. 그냥 속상해서. 엄마가 나 결혼할 때 주신 반지잖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데. 선우 씨도 노력하고는 있는데 잘 모르겠어. 그냥 내가 포기해야지 어쩌겠어. 시어머니인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연기는 선우의 죄책감을 극대화시켜 저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가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통화가 끝나자 선우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까보다 더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였죠. 그는 제 앞에 서서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게요. 내일 아침까지 반지를 제자리에 돌려놓으세요. 제가 혜진이한테는 어머니가 소파 밑에서 찾았다고 둘러댈게요. 그럼 이 일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저와 혜진이 그리고 장모님 얼굴을 봐서라도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마세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제 아들은 지금 진실을 찾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덮어버리고 싶을 뿐이었죠. 제 어미에게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워서라도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아들의 얼굴에서 완전히 낯선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끔찍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선우는 고개를 돌리며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믿음이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믿음을 강요하시는 겁니까? 제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장모님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어머니, 시장에서 생선 팔아본 돈으로 제가 이 강남 아파트에 살고 민준이를 국제학교에 보낼 수 있었을까요? 제발 현실을 좀 보세요, 어머니. 아들에게 저는 이미 성공의 발판이 되어준 처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저 가난하고 부끄러운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내가 내 앞길에 방해만 되는 짐이었구나.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선우는 내 그런 반응에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어머니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일이 더 커지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돼요. 장모님 성격 아시잖아요. 혜진이가 참고 넘어가려고 해도 장모님은 절대 가만히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 제발 내일 아침까지만입니다. 선우는 그 말만 남기고 매정하게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심장을 파고들었죠. 제 희생, 제 사랑, 제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어젯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혜진이가 쏟아부은 가방 속 물건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 사이로 보이는 가족 사진 속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제 자리는 없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현관으로 향하는 순간 혜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저를 발견한 그녀의 얼굴에 아주 잠깐이었지만 승리의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반지는 찾으셨어요? 그때 선우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작은 보따리를 본 그의 얼굴이 굳어졌죠.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어디 가시려고요? 저는 대답 대신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찾았다 반지. 내가 그토록 찾던 반지 말이다. 혜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오며 손을 내밀었죠. 어머님 역시 그러실 줄 알았어요. 역시 어디다 두셨는지 깜빡하신 거였죠. 괜찮아요. 이제라도 찾았으니 어서 주세요. 저는 그런 혜진이를 노려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반지. 내 엄마가 주셨다는 그 반지 말이다. 내가 내 목구멍에 쳐넣어주면 소원이 없겠다. 혜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우는 제 말에 경악하며 제 앞을 가로막았죠.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혜진이한테 무슨 막말을 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에서 깬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왔어요. 손주가 저희를 보고 있었죠. 하지만 선우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았지만 무시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훔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막말까지 하세요. 어머니 제발 그 반지 좀 내놓으세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구질구질하게 사신 벌은 여기서도 나옵니까? 아들 선우는 격분하며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가 주먹을 들어 제 얼굴을 향해 위협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죠. 그토록 따뜻했던 아들의 손이 이제 저를 해치려 드는 무기가 되다니. 그 모든 소리를 뚫고 제 심장에 박힌 것은 아들 선우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미를 향한 걱정이 아닌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과 짜증.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한 표정으로 아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행동에 뒤늦게 당황한 듯 제 손을 내려다보았죠. 어머니 제가 그게 아니라. 저는 아무 대답 없이 들고 있던 보따리를 고쳐쥐고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제 평생을 바친 집, 제 아들의 집. 그러나 더 이상 제 집이 아닌 그곳을 저는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불에 댄 듯 뜨거운 제 뺨을 식혀주었습니다. 저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제 평생의 일터였던 시장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때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제 평생의 일터였던 시장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퉁퉁 부은 눈으로 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해는 졌습니다. 아니, 제 손으로 지워버렸습니다. 품속에 있던 작은 금반지와 옷가락지를 꺼내보았죠. 이것이 제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나를 짓밟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한 저들에게 내가 누구였는지 똑똑히 알려줘야 한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낡은 상가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칠이 벗겨진 간판에는 신속해결사무소라고 쓰여 있었죠. 먼지 쌓인 계단을 올라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 담배 연기가 자욱한 사무실 안에서 한 남자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나이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까맣게 탄 얼굴에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구요? 여긴 웬일로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고 무뚝뚝했습니다. 저는 주눅들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사람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여긴 노인정 아니요. 사람 찾아주는 데가 어디 한두 군데인 줄 알아요. 길 건너 파출소에 가서 물어보시지. 경찰에 말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남자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는 의자의 등에 기대며 저를 흥미롭다는 듯이 쳐다보았죠. 돈은 있고? 우리 쪽일 꽤 비싼데. 저는 품속에서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툼한 돈 봉투를 본 남자의 눈빛이 달라졌죠. 그는 몸을 앞으로 당겨 앉았습니다. 말씀해 보셔. 누굴 찾는데? 찾는 게 아닙니다. 알아봐 달라는 겁니다. 내 며느리 박혜진이라는 여자에 대해서요. 저는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 주소와 며느리의 이름, 나이를 종이에 적어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는 종이를 받아들고 나지막이 물었죠. 며느리 뒷조사는 왜 하는 거요?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알아봐 주세요. 누굴 만나는지, 어딜 가는지, 돈은 어디에 쓰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 여자의 바닥까지 싹 다 긁어내 주세요. 제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더 이상 농담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소. 내 이름은 최철민이요.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시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은 돈을 쪼개고 또 쪼개어 하루에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며 낡은 여인숙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맞춰 저는 다시 최철민의 사무실을 찾았죠. 최철민은 저를 보더니 말없이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중간 보고요. 생각보다 건수가 좀 있더군.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며느리 혜진이가 낯선 남자와 다정한 연인처럼 만나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불륜. 제 예상은 맞았지만 저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치명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죠.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저 여자의 숨통을 끊어놓을 더 확실한 걸 찾아주세요. 제 말에 최철민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혜진이와 그 남자의 뒤를 더 깊게 캤고 며칠 뒤 제 앞에 상상도 못할 진실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혜진이의 노트북을 해킹해 얻은 충격적인 증거였죠. 혜진이는 남편 선우의 회사 정보를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도둑 누명을 씌워 저를 쫓아낸 것도 이 추악한 범죄를 성공시키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사실까지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저들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저는 이 모든 것을 당장이라도 아들 선우에게 가져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여자가 바로 이런 여자라고. 당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당신의 어미까지 팔아넘긴 악마라고.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것을 지금 터뜨리는 것은 너무 싱거운 복수였습니다.
저들은 고통받아야 합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믿는 그 순간에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진정한 복수였죠. 선생님,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제 말에 최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할머니가 하자는 대로 하지. 마지막 무대는 내가 확실하게 준비해 주겠소. 그렇게 심판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렸어요. 마치 사형수가 자신의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죠.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텅 빈 공허함만이 제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제 아들 선우는 인생 최고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성공의 정점에 오를 것이라 믿고 있겠죠. 그리고 바로 오늘 제 아들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그토록 경멸하고 짓밟았던 늙은 어미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여인숙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작은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리고 쌀을 안쳤죠. 보글보글 밥 끓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제 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짓는 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어요. 길고 긴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으니까요. 오전 9시 저는 최철민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묻는 거요. 후회 안 하겠소?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눈빛을 본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노트북 앞에 앉았죠. 타이밍이 중요해요. 아들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동시에 터져야 효과가 극대화될 거요. 최철민은 미리 작성해둔 제보 메일을 여러 언론사의 경제부 기자들에게 동시에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1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자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최철민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죠. 최 실장님,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인터넷 신문사 한 곳에서 기사가 터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언론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갔죠. 아내는 불륜, 남편은 정보 유출 스타은행원의 추악한 이중생활. 최철민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저를 보았습니다. 이제 판은 깔렸소. 주인공이 등장할 시간이지. 오후 1시 50분.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철민은 두 번째 메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메일은 금융감독원과 은행감사팀, 그리고 주요 방송사, 시사고발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메일에는 모든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죠. 혜진이와 내연남의 대화 녹취 파일, 고객 명단이 오고 간 메신저 내역, 그리고 제가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나던 그날 아침 혜진이가 혹시 몰라 현관에 설치해 두었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파일까지. 이 모든 것을 묶어 은행 이선우 부장의 비리 및 가정폭력에 대한 내부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발송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보냅니다. 최철민의 손가락이 보내기 버튼 위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버튼 하나가 제 아들의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 아이가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었으니까요. 보내세요.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최철민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시각 제 아들 선우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고객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백억 원짜리 계약서가 놓여 있었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펜을 들어 계약서에 사인을 하려는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상사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뉴스 창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얼굴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죠. 그에게는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처절한 절규가 호텔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최철민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최철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았죠. 성공이요, 할머니. 이선우 부장은 이제 끝났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내다볼 뿐이었죠. 복수가 끝났지만 제 마음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시렸어요. 저는 곧장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평생의 일터였던 그곳. 비릿한 생선 냄새와 사람 사는 냄새가 뒤섞인 그곳으로요. 저는 익숙하게 좌판을 펴고 생선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어머, 저기 텔레비전 좀 봐봐. 저거 선우 아니야? 고개를 들자 시장 골목에 걸린 낡은 텔레비전에서 제 아들의 얼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뉴스의 헤드라인에는 스타은행원의 추락, 고객정보 유출 및 횡령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라고 쓰여 있었죠. 화면 속 제 아들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 자랑이었던 그 반듯한 얼굴은 절망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저는 아무런 표정 없이 다시 칼을 들고 생선배를 갈랐습니다. 석걱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내장이 쏟아져 나왔어요. 마치 제 속을 끄집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 어느 늦은 밤 좌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술에 절어 행색은 남루했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져 있었죠. 하지만 그 얼굴은 제가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제 아들 선우였습니다. 그는 몇 달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저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무릎 꿇은 제 아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제 아들은 제 말에 잠시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죠. 그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이 어른거리는 듯했지만 저는 그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꺼버렸습니다. 내 아들 선우는 내가 내 어미의 뺨을 후려치던 그날 이미 내 손으로 장사 지냈다. 내 앞에 있는 너는 대체 누구냐? 제 아들의 얼굴이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의 눈에서 마지막 남은 빛마저 사라지는 것을 저는 보았죠. 제가 앞으로 평생 어머니께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다시 아들로 받아주세요. 속죄? 좋다. 내가 평생을 속죄하며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하거라.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길바닥에서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저는 매정하게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제 아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시장에서 생선을 팝니다. 제 손에서는 여전히 비린내가 떠나지 않습니다. 최철민 선생이 가끔 찾아와 말없이 막걸리 한 병을 건네고 가곤 하죠. 그날의 모욕이 결국 제 남은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흔들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었지만 스스로의 삶을 되찾았기에 비로소 자유로워졌죠. 이 이야기에는 지독한 배신이 낳은 복수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디까지 내몰 수 있는지, 그리고 한 번 등 돌린 인연의 끝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끔찍한 순간 이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남은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은 제가 아들을 끝내 외면한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그날 아들의 뺨을 때린 것이 단순히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더 이상 너의 소유물이 아니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선언한 행동이었죠. 모든 것을 내던진 후에야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저 자신을 향한 존중이야말로 그 어떤 물질적인 풍요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오롯이 저 자신으로서 제2의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저를 지켜주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한 복수는 끝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 자신을 지켜냈던 지켜주는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